지금부터 창업에서 마케팅의 중요성 역할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실습교육원의 김영이고요. 오늘은 시장이란 무엇이라는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농업의 시장 구조, 마케팅의 중요성, 마케팅의 역할까지 해가지고 수업할 예정입니다. 이게 PPT가 살짝 깨지는 면이 있네요. 예, 양해 바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수업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낯선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께서 농업으로 창업을 하신다고 하셨었을 때 창업을 실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마케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시나요? 거기 앉아 있으신 분 혹시 마케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마켓 플러스 ing 해가지고 붙는 거죠. 마켓이라는 용어하고 ing라는 동사가 어간인가요? 어간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시장을 형성하는 직관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으로요.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하고 법률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시작을 한다,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나요? 찌라시 날려준다고 하죠. 예, 보통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크기를 해서 나눠줍니다. 지금도 후문 가면 저 뭐 하시라고 이게 받아주시면 그거 받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넘어서 요즘은 어떻게 광고를 주로 하시나요? 그것보다 좀 더 세련되게. 예? 조금만 더 크게. 예. 예, 맞습니다. 인스타를 이용하거나 블로그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플을 이용해서 요즘에 배달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예. 방금 전에 전화하셔서 하시는 것보다 배달 서비스 이용하시면 훨씬 더 싸게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어떤 측면이 있으신가요? 비교하는 대상이 생기죠. 같은 짜장면집을 하더라도 어떤 짜장면집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선택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예전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하면 구매자에게,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홍보를 하는 마음이죠. 근데 지금은 선택 권한을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매하는 방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야식 많이 시켜 드시죠, 어플로. 네. 그러면 한 회사가 상호명만 바뀌어가지고 배달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러죠.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강매당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시대가 발달하면서 마케팅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시장성을 위한 거지만 시장성을 위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추후에 브랜디드 컨텐츠를 해가지고 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방식의 마케팅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광고가 아닌데 광고입니다. 예, 그러면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되겠죠. 시장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소비자. 그렇죠. 예, 예.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 근데 소비자가 있기 전에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용해서 팔 건지. 그죠?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세 개가 합쳐서 마켓, 시장 형성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장은 기술, 경제, 문화, 사회, 법적인 환경, 그
밖에 여러 요인들을 위해서 부가적인 요인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셈 요소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해가지고 세 개가 바뀌죠. 이 중에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고 여러분은 농업인으로서 시장을 형성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가령 예로 들어볼까요? 어떻게가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개인과 개인 간 1대1 판매를 한다고 하시죠. 그죠? 매체가 없이.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 거래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없어버리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누구에게 가 없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망해버리게 되겠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지금 농업인은 이 두 매체가 엄청 발달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라는 요인이 우장창 생겼는데 반대면에 누구에게라는 매체가 사라져서 시장성이 결여된 제품들이 많이 있으시죠. 며칠 전에 백종원의 프로그램 중에서 감자 판다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감자 파신 거. 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중에서 시장을 형성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죠? 상품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기존식 형태보다 틀리다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누가?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줘. 방송에서 반드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양은 특이하지만 먹는데 영양분으로서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것도 사람에게 관련되게 나오면 제일 첫 번째 요소, 이게 몸에 좋다 아니면 기존 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고 이 누구에게에 따라서 용어가 좀 틀려지는데요. B2C라고 쓰인 용어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케팅 하시면서 이거 마케팅 수업이시니까 들으실 텐데 BC2하고 BCB하고 BCG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냐? B2C는 커스텀 기업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형태고 B2B 형태는 기업이 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이며 B2G는 가버먼트 정부한테 판매를 하는 상품이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농업인이 된다고 하면 어떤 등사로 물건을 팔게 하시겠습니까? 대량으로 팔아가지고 라면 업체나 아니면 유명한 업체에다가 원재료를 넘기는 상태가 있으시겠죠. 하고 그게 아니면 뭐 기관하고 잘 하신다고 하면 선후배 동문회 통해 가지고 아름으로 정부 안 사람한테 이용해서 나무 조경수를 깔아버린다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농업의 경우에는 87% 이상이 다 B2B 거래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하고 판매자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지는 늘어났으며 종소자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하고 농업법인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져 있죠. 하고 판매 매출에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하고 법인당 부채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 그러냐면 판매 매출액이 증가하려고 하면 뭐 설비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것을 다 기계로 하고 장비로 매입을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자기 자산이 보통 없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할 테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창업인과 다르게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4인 이하가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게 된다면 최소 몇 명부터 시작을 하실 것 같나요? 회계하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영업딜은 마케터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고 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고 배달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그 배달원 서포트하는
저 지게차 운반하는 사람 5명이 있어야 되고 하고 그것을 조립하는 직원들이 붙게 됩니다. 하고 그리고 팀원들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7명에서 8명은 기본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창업이라고 하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 분 중에서 절반은 추후에 창업인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혹시 경쟁률 요즘에 몇 대 몇인가요? 이쪽 분야? 예? 예, 7대1? 7대1? 예, 그 정도 최소 잡고서 그 정도 되는 거죠. 7대1이라고 치면 이 중에서 7명 중에 1명만 되고 나머지 6명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업체에 영업을 하시는 종업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30대, 40대가 넘어서 맨 처음에 사회초년생 된다. 그러면 저는 3년까지는 절대 회사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왜 그러냐? 3년이 되기 시작을 하면 다른 업체에서 이 사람을 고 연봉으로 떼가지고 옵니다. 스카웃이 들어오죠. 3년 뒤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 처음 농업 쪽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초봉이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높은 200에서 230 사이 농업법 쪽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농업 쪽이 그렇게 단가가 높지가 않으니까 하고 3년 뒤에 올라간다. 그러면 270에서 280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카웃 따면 300 딱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그러면 330이 되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졸업을 했었을 때 26, 그죠? 27, 그 정도 됐었을 때 35살, 36살 됐었을 때 가진 돈 가지고는 창업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350이라 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사장한테 나를 계속 쓰세요라고 말을 하면 어떨까요, 농업은? 더 젊은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쓰려는 경향이 더 심해지겠죠. IT 업계에서는 훨씬 더 심하고, 그리고 농업 쪽에서는 노동 집약적이니까 최소한 더. 물론 기계화가 됐다지만 노동 직업적인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많이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40대가 되면 남아 있으실 분이 그 중에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절반이나 인원이 창업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법 인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아셔야 되겠죠. 엄청 복잡하게 보이죠? 예, 엄청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 생산자하고 소비자만 보면 됩니까? 가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남겨먹는 사람 누굴까요? 예? 예, 유통업자인데 유통업자 중에서 자,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 단계들은 다 유통업자로 봐야 됩니다. 그죠? 저번에 했었을 때 혹시 딸기 집에서 키우신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 딸기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납품하시나요? 예, 공판장 나가죠. 그럼 그 공판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도매 띄우는 거죠. 그럼 도매 가서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포장까지라 해가지고 포장 다시 뜯은 다음에 종류별 크기별로 다시 선별을 해가지고 대형마트나 아니면 저 일반 마트에 다시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단가가 얼마만큼 증가하게 되나요? 보통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저
생산 직거래 해가지고 조금 싸게 해가지고는 파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러시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이익을 많이 남겨 먹는 사람은 대형 유통업체 하고 소매상 두 명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피를 빨려요. 특히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 보면 손해 봐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못 들으셨나요? 농산품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 우선 선별하기에가 인건비가 많이 드시죠. 딸기 같은 경우. 그죠? 딸기는 선별 어떻게 하나요? 예, 그렇죠. 그거 수확을 일헥타르 면적을 하게 된다면 그거 종류별로 해가지고 수확하시나요? 그렇죠. 선별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별하는 산지 공판장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선별한 다음에 포장을 해가지고 공판장에 넘기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 중에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가 되나? 유통 마진이 45%가 넘어갑니다. 전체적 유통 마진이. 그 중에서 도매, 선별까지는 이윤이 겨우 3% 정도에 불과하고요. 하고 나머지는 소매상하고 대형 유통업체가 나눠갔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근에 농산품 뭘로 발표하신 적 있으신가요? 블루베리? 오늘 마지막 수업자 누구신가요? 예, 뭐 가지고 하셨나요? 아, 유리 가면 안에 뭘를 목적으로 유리 AR 공법 하신다고 하셨었나요? 예, 가면 안에 농산물은 뭐가 적다 할까요? 아, 그래요? 그럼 그전 발표자. 예, 뭐 가지고 발표하셨나요? 예, 딸기 가지고 하셨죠. 처음 딸기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집에서 생산하는 사람보다 단가를 낮게 해서 저 공판장에 납품을 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신지 아세요, 그걸? 하고 그게 농업법인이 살아남기 힘든 진입 방법의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꾸준한 등급의 품질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도매상하고 생산자가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나 특급품만 아주 잘 뽑아내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같은 등급의 딸기나 농산품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고 도매상에 팔게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예. 하고 그게 좀 더 발달을 하게 되면 농산품을 세세하게 선별을 하지 않더라도 뭐 크게 뭐 3단계나 2단계로 선별을 해가지고 뭐 특상 상 해가지고는 도매상에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매상 땅 갔었을 때 안 깝니다. 물품을. 초보가 가잖아요. 딱 칼로 깐 다음에 엎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긴 업체에서 받는다. 그러면 그냥 이 업체 거 따로 빼가지고 경매 따로 매겨버립니다. 그게 재밌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농산품을 처음 판매되면 공판장에 납품하고 나서 생각 외의 가격보다 낮게 받기 때문에 좌절을 하게 되고 판매 유통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판매 유통을 못 찾아가지고 과일이 썩어가고 있고 버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농업인으로서 창업하기 참 힘들죠. 예. 텃세 같은 것도 있는데 텃세라고 하는 게 더 크겠죠.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1년에서 2년 하다가 논하고 밭을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하우스 자재까지 다 한꺼번에.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 무슨 블로그 해가지고 무슨 카페 하셔가지고 한데 보면 경매로나 아니면 매순 가격에 농장 분양합니다 라는 광고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하고 농산품 경우에는 온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고 뭐 환경 조건이 제어되는 환경 조건이 있다고 하지만 주변에 심어져 있는 농작물에 따라서 하고 그게 산 밑에 있느냐 아니면 도로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년 정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농사에. 하고 2년 정도 됐었을 때 실패하고 나서 나 이렇게 바꾸면 어느 정도 일정 품질의 농산품을 생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판장에 다시 납품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윤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유통 비용률이 엄청 높죠. 그죠? 그리고 여기 출하 단계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근데 도매 간격이 보통은 내려가 있는데 위로 한번 떠버리신 경우도 보이시죠? 그죠? 출하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도매상은 손해를 보죠. 그럼 그 손해를 누가 메꿔야 될까요? 새로 생긴 농업법인들이 다 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통 구조가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농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는데요. 감자가 인기가 없어진 이유가 아세요? 혹시 예? 맛이 없어서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감자칩도 있고 여러분 햄버거 먹으면 뭐로 기본적으로 따라오나요? 굴죠? 예. 근데 그렇게 감자 가격이 판매할 루트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인 구조 아니면 4인 규모의 소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감자 팔면 어떻게 파시나요? 그죠? 그거 박스 소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시나요? 다 먹을 자신도 없으시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농산품들을 하나씩 시장성을 잃게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만약 창업을 하시게 된다. 농업인으로서. 그러시면 소포장에 대해서 유난히 신경 쓰실 시대가 오시게 된 겁니다. 이제 박스로 팔아서는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요.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와 블로그를 통해서 그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런 경우 박스로 판매하게 되면 절대 안 사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더 고려하셔야 되죠.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받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릴까요? 쌀 있으시죠? 여러분 쌀 어떻게 사시나요? 몇 킬로로? 10킬로로 사시죠? 원래 한 가마니에 몇 킬로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15킬로? 한번 지금 인터넷에서 한 가마니가 몇 킬로인지 봐주세요. 쌀. 80kg. 그렇죠. 그죠. 가만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 전에 판매는 가만히로 판매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가만히로 사는 사람 없었죠. 그죠? 기껏 해봐 10kg? 자취생 한다고 하면 얼마씩 사시나요? 10kg. 자취하신다면 10kg? 예. 하고 뭐 집안에서 뭐 20kg? 그렇게 해서밖에 안 사시죠. 왜? 소포장이 발달을 안, 이제 물건을 판매를 안 하실 거면 이제 못 뛰어듭니다. 농가 이제. 그죠? 딸기 지금 딸기 몇 킬로에 판매 포장하시나요? 그죠? 그럼 1kg가 많이 나는 낱개로 표시하는 게 많이 나가세요. 아니 간단하게 1kg로 포장수가 많으세요? 낱개로 포장하는 수가 더 많으세요? 예? 1kg요? 가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도매상에 사가지고 아까 치면 박스갈이 하는 경우나 둘째는 농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가 왔었을 때 상하지 않는 경우하고 그 농산품을 규모가 크기가 부피가 작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한 것들은 그런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양파 망고 샀었는데 지금은 마트에서 기껏 사봤자 2개, 1개 그렇게 사시죠. 예. 그러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 설명하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경재배 오늘 강의로 많이 하셨죠? 그죠? 지금까지 그거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제어가 예. 제어가 가능해서?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경재배가 재배를 하시면 제어가 가능해서 기계가 가능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면 다 일일이 손으로 따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왜? 기계가 비싸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수경재배가 발달을 안 하겠죠. 근데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발달하게 된 걸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수경재배 하시면 농약 안 하시는 걸로 아시죠? 예. 아, 농약해요? 예. 예. 근데, 일반 밭이나 논에서 키우는 것보다, 농약을 덜 하게 됩니다. 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 큽니다. 수경재배의 가장 커다란 메리트는 토양 미생물이 없다는 것과 하고 사계절 변화했었을 때 휴먼기에 들어가야 되는 병해충이 없다는 거. 그죠? 예. 이모작 하고 저 토양에서 했었으면 많이 일어나는 거 탄저병. 그죠? 바이러스병. 그죠? 그런 것이 토양을 기초로 해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토양을 무규 상태의 토양, 지지 역할만 하는 토양한 거하고 영양분은 수용성 비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 마크, 유기농 인증 마크 하고 수경재배하면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깨끗함. 그렇죠. 밭에서 하면 흙 묻히고 그러면 흙이라는 것을 조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지만 지저분하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경 재배하면 물이라는 가진 이미지 트렌드 때문에 깨끗하다, 더 신선하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단지가 있잖아요. 저것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재배기술 상상 파트에서로 많이 신경 쓰는 거죠. 그게 수경재배나 온실효과, 뭐 AR 공법 뭐 그런 거 하고 그와 발달하는 게 소비지향 식품족들 늘리는 것들이 되는 거겠죠. 예전에는 크면 좋아라 했었죠. 그죠? 크면 좋아라 했었다. 근데 요즘은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농업 경향. 한입 크기.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에 그 반반 세트라 해가지고 나 한입 세트라 해가지고 한 입에 쏙 들어오는 과일 같은 것들 많이 나오시죠. 예, 그죠? 하고 저 딸기가 배보다 뭐 사과보다 더 인기 있는 이유가 한 입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블루베리가 요즘에 저 예전보다 조금 인기 있는 경우 한 입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먹기 쉽기 때문에 하고 포장은 어떻게 바뀌느냐 선별을 세분화 해버립니다. 표고버섯으로 설명을 들을까요? 표고버섯이 이 중에서 표고버섯 아시는 분 계세요? 표고버섯 아무도 모르세요? 다시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표고버섯 등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화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모양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저 단위가 됐지만 요즘은 어떻게 선별이 바뀌었냐면 신선도 언제 채취했는지 하고 색깔 별도로 나눠져 버리고 또 하나 이 정도 크기 있잖아요. 이 정도 크기 4cm 정도 되는 크기로만 따로 빼버립니다. 크기별대로. 왜 그러냐 포장이 소규모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나 냐면 포장이 농산물이 보이도록 투명한 용기로 보통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하고 아니면 어떤 거 아예 모양 특이한 모양으로 바뀌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포장 가공도 바뀌게 되는 추세고요. 유통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분야의 한 분야인데 신경망 요즘에 들어보셨나요? 인공신경망 해가지고는 아예 소비자들한테 이거 고르세요라고 추천해 주는 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즘 인터넷 하시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은 검색을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보시죠. 대표적으로 유튜브 해볼까요? 유튜브 켜보시면 키는 어떤 사람은 IT 쪽으로 메인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농산물 쪽이로나 정치 쪽으로나 아예 메인부터 틀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유통 자체도 생각을 줄여주게 대신에 비교 대상은 많아져 버리게 같은 물품이 있으면 비교 대상은 많아지지만 종류를 선택하기에는 소비자 경향에 맞는 저 변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그게 트렌드긴 한데 뭐 그런 정도는 나시게 되고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3주 전이었나요? 4주 전이었나요? 저 말고 농생물관리단에서 농업실습교육원에서 박진홍 씨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창업에서 썼을 때 창업 지원금이 많이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보통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몇 퍼센트 부담감으로 갖고 시작한다고 예상을 하셨나요? 50%? 자부담이 얼마 정도 갖고 계시면 50%? 그죠? 근데 거기에는 땅도 들어가니까 네, 그 정도 하는데 보통 창업인의 자기 자금은 92.5%입니다. 이 뒤에 설명할 텐데 창업하는데 가장 커다란 요구 자본금이 많이 들어서 창업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돈 2억에서 3억이 최소 조건입니다. 하고 이 돈은 부채로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 모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없죠. 가면 한 달 월급이 250이라고 넉넉히 잡고 10년 동안 모으면 얼마일까요? 250 벌어도 세금 떼고 보험금 빼고 뭐 자기 개발금 빼고 하면 기껏 모아야지 100씩 모읍니다. 가면 1년에 1200만 원이죠. 그죠? 하고 10년 모으면 1억 2천. 그죠? 그 돈 갖고 창업 못 합니다. 이해가셨나요? 여러분이 창업할 때 커다란 메리트 3년 5년 해가지고 버신 돈 가진 다음에 다른 유통업체나 아니면 농산물에서 일한 돈 가지고 창업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익을 가진다. 자기 부담금이 적다. 그게 농업 창업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 그죠? 4명 이하 농업인들이 법인이 많게 생긴 거죠. 그죠? 창업 실태조사 한 거에 따르면 법인 형태나 법인 형태나 농업법인 아니면 주식에다 붙은 주가 100%가 되는 경우에 농업 쪽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창업을 하는데 다른 데는 개인 부담 갖고 시작을 하지만 농업 쪽은 법인 달거나 주식회사 달아가지고 보조금 받고 시작하는 경우니까요. 이런 창업인의 조직 형태를 가졌지만 보시면 연도별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맨 끝에 창업인 업체 숫자 보이시나요? 494475 이게 창업법인 조직협력계 수인데 7년 된 업체는 이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년 됐었을 때 위기가 갖고 와서 좀 줄었죠, 많이. 그죠? 3년차 되는 날, 4년차 되기 전에 어떻게 됐냐? 창업했던 사람의 절반이 망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요인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업 시기별 실태가 있는데요.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크로 성장 속도를 확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장비들 새 거죠. 그죠? 하고 창업하길 때 새로운 지식에 대한 기술력이 확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로 하고 올라가는데 1년이 넘어갔었을 때 한 번 위기를 갔습니다. 어떠냐? 자본 구매. 안정화되기 전까지, 시장에 납품하기 전까지 소비자 경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물품을 팔기 전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그때 투자금 못 뽑는다. 그러면 계속 자기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창업하고 나서 3년까지는 개인 돈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 돈 들어갔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 그러시면 망하는 거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 지원 받는 거. 또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제3자, 4자 예, 이리 가까워지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품을 개발하기 전에 여러분 시장 조사를 하시겠죠. 그리고 제품 개발을 하게 될 테고, 하시다가 농업 쪽 같은 경우에는 실패가 많이 겪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농작물을 바로 환경에 적용해서 뽑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1년 또는 다른 창업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8.4개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게 되는데, 농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정도 됐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번 위기를 겪고 나면 성장이 왕창되는데요. 이때 일반 법인에서 주법인이 되거나 아니면 법인이 2개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통 남편 이름으로 했던 사업이 아내 사업으로 간다든지, 친척들 끌어가지고 법인 업체가 된다든지, 그렇죠. 그래야지 자본금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예. 하여튼간 제품 완성도하고 신뢰도가 생성이 되면 살아남게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창업하시게 되면 제품 완성도하고 신뢰도를 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B2B, B2C, B2G에 따라서 어떻게 신뢰도를 올릴 거냐, 완성도를 올리실 거냐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중기가 되면 이빨이 올랐던 게 한번 줄어들게 됩니다. 농산품 같은 경우 열대작물 한번 시작하셨었죠. 뭐 경제적인 법적인 요인을 벗어나게 되면 성장을 했다가 돈이 된다는 소리에 너노다라도 나도 뛰어들게 되죠. 그죠? 옆집에서 콩으로 돈을 벌었다 가면 그 동네는 다 콩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과열하게 되죠. 예로 들자면 여러분 새송이버섯 아시죠? 네, 버섯 요리에 많이 나오는 거. 그게 예전에는 무게가 비유 금보다 더 비쌌었어요. 근데 요즘은 키로당 10,000원? 밖에 안 하시죠.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게 가격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어려움을 갖는 위기가 되죠. 이때 농가들이 보통 선택하는 것은 2가지 하나입니다. 탄압 아니면 생산량 증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가격 경쟁에서 살아내게 되면 일시적인 소비가 증대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거품이 빠져가지고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가격이 한번 안정화되면 생산자가 낮게 떨치려고 하더라도 유통업자가 안 떨치고, 높게 올라가도 유통업자가 비싼 가격에 팔지 못합니다. 비싼 가격에 팔아버리면 시장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차고 뽑기가 된다고 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업체가 된다 그러면 7년 8년 여러분이 진짜 장기 중장년기까지 농사를 계속 지으고 싶다 그러면 한 작물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보통 2가지 이상 작물을 보통 지으시겠죠. 부모님들 작물을 몇 개 지으시나요? 아까 지금 딸기 하셨던 분, 딸기 하나만 지으시나요? 그렇죠.
또 한 분 있었죠. 부모님께서 뭐 하세요? 변호사만 하세요? 예, 그렇죠. 작물 하나 가지고는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 넘겨야 되죠. 근데 경쟁 가격에서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하시면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15% 이익금의 15%는 세이브를 시켜놔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5년, 6년이 되기 시작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온실이나 시설 장비들 그런 것들 있죠. 하고 트랙터나 기계, 지게차들 노후가 돼가지고 부품 교체가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그때 돈이 안정적이 있어가지고 기기를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 교체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만약 교체해 주지 못한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2년까지는 문제없이 생산을 합니다. 다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 2년 뒤에 기계들이 다 몽땅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아니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자금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창업하셨을 때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마케팅의 중요성을 뭐 설명할 텐데 몇 분 남았지? 네, 10분. 네. 보통 마케팅의 무지에 대한 이유로 창업 요인이 실패한 경우가 40%가 넘어갑니다. 뭐 그 밖에 이유로는 시장성 결여가 일어나고 팀원들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자금이 고갈하고 기기가 노하우 되거나 아니면 환경 조건 때문에 완성도가 부족하게 되지만 대부분 이유는 마케팅의 부재, 사업을 어떻게 다가가실 것 같은 목표성하고 이제 1대1 B2B, B2C 갔었을 때 경우에는 고객 관리가 안 돼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 보통 지속적인 정책에 아니 지속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원가 우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기계화 시켜서 아니면 면적을 넓혀서 제품화된 가격을 떨추는 거죠. 하고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 같은 걸 올려가지고 똑같은 제품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제품에 대한 뭐랄까 프리미엄 값을 붙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애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창업을 하시게 되면 원가 우위 전략하고 차별화 전략을 선택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원가 우위 전략을 선택을 하는 순간 대형마트가 들어가게 돼버리면 망합니다. 가격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고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형성하는데 보통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기에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전략과 집중화 전략에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네, 소규모 세분화 전략과 집중화 전략은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점이 틀리냐? 고객층이 틀리는 거죠. 고객층이 틀린다. 어떻게? 아까 치면 딸기 농사를 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딸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분말로 어린아이들에게 판매를 해버리는 거죠.
유기농으로 재배해가지고 얘가 크기 선별 안 해버리고 다 저 수거를 한 다음에 갈아버려가지고 뭐 저 유아용품으로 팔아버린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 어느 세대, 특별한 세대가 아니라 특별한 고객층을 노리는 방법이 있는데, 농업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교수님 오니까 긴장되네요. 농업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면, 취업생들, 자취생들 있죠. 이를 노려가지고 소규모 포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죠? 그런 것들. 아니면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 단체에다가 체험활동 집어넣어버리는 것들. 체험활동도 중고등학생 신경 안 쓰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버린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체험 농장 같은 게 다들 어린아이 저 눈높이에 맞춰져 가지고 다 낮아지겠죠. 올라간 게 아니라. 어른들이 수학 체험을 하려고 하면 허리 높이보다 살짝 위인 곳에서 정정을 하거나 제품을 만들 테지만, 어린아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허리 밑으로 골반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집중화 전략의 한 영역입니다. 가지고 제품이 성과가 연관되기 위해서는 이 진흥운영은 운영 파트하고 연구개발 파트하고 마케팅 파트가 있습니다. 운영 파트 같은 경우는 생산공정의 능력, 품질 관리 능력 같은 것을 신경 쓰는 거고,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 이게 지금 저 수업의 주요인이죠. 하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쯤 대로 저 전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커뮤니티를 설정한다든지,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창업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케팅을 할 때 창업인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빠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좀 더 빨리 넘어갈게요. 보통 생산 운영이 마케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인한테 농가 가지고 컨설팅을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물건을 뽑아내느냐, 그것만 물어봅니다. 하고 이와 관련돼서 신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기자재들 많이 구입을 하죠. 하고 마케팅에서는 조금 소홀하게 되는데, 극단적인 예로 물건을 잔뜩 생산하더라도 판로가 없어버리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때문에 생산 운영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농업에서는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러분들이 1, 2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 인지도가 상승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생산하는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아는 지인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재포장해가지고 넘기는 정도가 되는 거죠. 차별화 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침한테 이렇게 했었고, 이 분야에서도 가장 커다란 요인은 가치 혁신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꼬마 새송이 버섯이라고 해가지고 나오신 거 아시죠? 보셨나요? 마트에서 작게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조림용으로 나오는 새송이 버섯 작은 거 나온 거 있죠. 그거 파지입니다. 새송이 버섯이 나와가지고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거 버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재포장해서 꼬마 새송이 버섯이라 해가지고는 고객한테는 이것을 위한 전용 물건이라고
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 수확품을 팔기 위한 부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가를 하게 농업 창업을 하게 된다면 가치 혁신에 가장 커다란 목표를 두고 하셔야 됩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으로 팔고 계시잖아요. 그걸 편으로 싸가지고 말린 다음에 설탕을 묻혀가지고 과자 형식 비스켓으로 판매한다든지, 뭐 일본에서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하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우유에 만들어가지고 체험 활동 끝나고 준다든지. 요즘 체험 활동의 그 목표는 뭐든지 하나씩 가져가야 된다는 목표니까 체험 활동을 하고 아니면 유기농 재배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물건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밭으로 판매해 버린다는 거. 소득장품 가치가 없지만 이것을 심어 놓고 CCTV를 통해서 보게 한 다음에 그것을 평당 수익이 얼마나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상된 가격에 분양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사게 해 버린다고 하면 엄청난 이익이 가는 거죠. 왜 그러냐? 유통마진이 없이 팔리는 거고, 두 번째는 수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선별료도 줄어들고. 각 혁신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이케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 가구는 조립된 가구를 팔게 된 이유가 뭐냐면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원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판매를 할 때는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우리는 가구를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조립된 물건을 사가지고 같은 가격에 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26%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단가를 올리게 됩니다. 가치 혁신이 어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드라이브 스루 있으시죠? 드라이브 스루가 원래는 은행에서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일어난 가치 혁신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일어난 가치 혁신을 대입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하게 된다, 블로그를 지금부터 하게 된 이유의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이 파트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구글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물건을 살 때, 한 브랜드의 물건을 살 때 최소 두 사이트를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겠다 그러면 그 단어를 검색을 하고 그게 정말 있는지 필요한 물건인지를 검색을 하고 업체를 비교한 다음에 사용 방법을 유튜브나 동영상,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즐겨찾기를 한 후에 12번을 걸쳐서야 구매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하시게 된다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매체를 또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홈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사실 수 있으시도록 구매 방식을 여러 개로 분산하는 방식도 필요하시게 된 거죠. 근데 브랜드 가치나 고객한테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전문성이라는 이유도 필요하지만 그 분야에서 얼마나 경험이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창업하시게 된다면 지금부터 취미 활동으로 어느 한 매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있는데요. 이게 PPL하고 차이가 뭐냐면 PPL 같은 경우는 제품 홍보를 하죠. 하지만
브랜드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광고합니다. 물론 어차피 광고이긴 하지만 사업성을 목표하는,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게 기존의 광고였다면 브랜드 리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어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보자면 PPL 같은 경우 유튜브에다가 삽을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초보자 크리에이터하고 그 다음에 경력자 크리에이터에 맡게 됩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손쉬운 사용자 강조성을 조금 뽑겠죠. 하지만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회사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능숙하게 쓰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품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게 써봤는데 어떤 점이 좋더라. 그렇게 되면 고객은, 그러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회사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된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력자한테 신뢰성을 갖고 물품을 한 번 더 구매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죠. 브랜드 콘텐츠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그전 PPL이나 다른 광고 매체보다 브랜디즈 콘텐츠 해가지고 올라간 비율이 24% 정도 더 구매율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브랜디드 콘텐츠의 대표적인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경재배 파트를 이마트에서 저번에 한 걸 보고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의 기술을 무료로, 그리고 뭐 아무런 대가 없이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그겁니다. 이 수경재배가 무농약이도 깨끗하다 하고, 내가 다른 수경재배나 같은 작물의 노지재배보다 경험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식물을 적은 공간에 심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브랜디즈 콘텐츠 하나의 방송의 매체입니다. 오늘 수업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소규모 농업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부담을 줄이는 농업 정책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게 원가적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규모 포장과 선별로 유통 마진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소통과 높은 서비스를 집중으로 한 집중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7년 이상 넘기려면, 그리고 여러분이 45% 이상의 이윤을 남기려면 생산자보다는 유통자, 소매상에 가까운 유통업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에 신경 쓰셔야죠.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 상표명 또한 중요합니다. 브랜드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 농업 분야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헛개나무 아시죠? 그 간에 좋다는 거. 그거 어디가 성공했어요? 광도? 네, 광동에서 성공했었죠. 그거 어떤 대학 법인의 졸업자가 헛개를 띄우기 위해서 어느 기관의 연구자와 함께 시장을 형성한 제품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제일 현명한 방법은 어떠한 연구자가 어떠한 연구를 했더니 어떠한 종류로 인간에게 이익을 준다라고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신뢰성을 주어서 광고를 때렸더니 처음에 팔 때는 헛개나무 해가지고 소팩으로 계속 판매를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잔디인형이라고 하세요? 예. 그거 회사명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만약 그 회사가 잔디가 아니라 똑같은 제품을 해가지고 여러 씨앗을 그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이익을 남겼겠죠.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하시게 생각하시면 제품 홍보를 하기보다는 그 제품에 담긴 스토리 등을 더 광고하셔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리시길 바랍니다.